쳇, 노인네가 돈만 움켜쥐고 있어봐야 뭐해요. 흙 파먹고 살 것도 아니고. 어머니, 지금 저희가 좀 바빠서요. 간병인은 부르셨어요? 선우 씨 휴가 내기도 어렵거든요. 내 재산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거나 다른 곳에 기부할 생각이다. 안타깝지만 너에게 줄 내 재산은 한 푼도 없어. 안녕하세요. 저는 75살 윤복순이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속이 다 떨리는 그 일을 이제는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내 나이 75 윤복순. 이름처럼 복 없이 살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요즘은 가끔 내 이름 탓인가 싶기도 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 어언 30년입니다. 젊은 시절 고생 끝에 작은 빌라 한 채 마련하고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들 학비 대고 뒷바라지에서 번듯한 직장까지 얻게 했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 김선우는 내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아이가 바로 이율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그리 살갑지는 않았습니다. 뭐랄까 속을 알 수 없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하니 그저 착하고 현명한 며느리가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그리 살가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나 겨우 얼굴 보는 정도였고 전화도 아들이 할 때나 가끔 받는 시기였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저 요즘 젊은 것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내 아들만 잘해주면 됐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갈등은 아들이 승진하고 월급이 크게 오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돈을 자기가 관리하겠다며 아들에게 월급 전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며느리의 끈질긴 설득과 애교에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용돈을 타쓰는 신세가 되었고 내게 생활비조차 제대로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들 생일이라며 같이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대뜸 어머니, 저희도 이제 전셋집 말고 자가로 이사 가야죠. 선우 씨 월급도 올랐는데 어머니가 보태주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라고 묻더군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까지 탐내는 건가 싶어 불쾌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내가 살 집이 있으니 너희 힘으로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며느리는 표정을 굳히며 쳇, 어머니는 너무하시네요. 선우 씨 외벌이로는 어림도 없는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꽂히는 순간 며느리의 본심이 돈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의 돈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 노후 대비는 다 되셨어요? 저희는 집 살 돈도 없는데 어머니는 여유로우시잖아요. 따위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만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리 기죽어 사는 모습을 보니 며느리가 더욱 미워졌습니다. 하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늙은 어미가 자식 내외 싸움에 끼어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인내심이 언젠가는 며느리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느 날은 몸이 너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입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 선우야,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며 당장 달려오겠다고 했지만
옆에서 며느리가 전화를 빼앗아 봤더니 다짜고짜 어머니, 지금 저희가 좀 바빠서요. 간병인은 부르셨어요? 선우 씨 휴가 내기도 어렵고 저도 직장 다니느라 정신없어요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들이 곤란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입원 수속을 밟고 쓸쓸히 병실에 누웠습니다. 며칠 뒤 퇴원 후 집에 돌아오니 몸은 천근만근이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는 마치 저를 자기 집 하녀 부리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 옷 세탁 좀 해주세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피곤해서 요리하기 싫네요. 심지어는 제가 아끼는 골동품 시계를 함부로 만지다 떨어뜨려 망가뜨려 놓고도 어차피 오래된 건데 모료라며 코웃음 쳤습니다.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아 아들에게 줬던 그 돈이 다 며느리 손에 들어가서 이제는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싶어 분했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웠던 순간은 며느리가 제 통장 잔고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 방에 불쑥 들어와 앉더니 어머니, 혹시 비상금 같은 거 있으세요? 저희 대출금 갚느라 힘들어서요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통장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쓸 돈도 부족하다고 얼버무리자 며느리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책, 노인네가 돈만 움켜쥐고 있어봐야 뭐해요. 흙 파먹고 살 것도 아니고라며 혀를 차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아들은 그저 눈치만 보며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저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이대로는 정말 제 이름과 다르게 복 없이 살다 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 아들과 제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에 맞서기로 다짐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느리에게 휘둘리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결심하고 나니 그동안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우야, 엄마랑 너랑 같이 며느리랑 할 이야기가 있다.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모여 앉자. 아들은 제 의외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리야, 내가 너에게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제 말에 며느리는 비웃듯이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라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났지만 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내가 내 통장을 물어본 일, 내가 아플 때 나 몰라라 한 일, 내 물건을 함부로 대한 일, 그리고 내 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며느리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우야, 너는 내 아내에게 월급 전부를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엄마가 평생을 고생해서 너를 키웠고 내가 번듯한 가장이 되기를 바랐는데 내 아내에게 휘둘려 내 엄마까지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다 선우 씨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저는 며느리의 말에 코웃음 쳤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선우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무례하게 굴지 않았을 것이다. 내 탐욕 때문에 우리 아들이 너에게 꼼짝 못하고 있다는 걸 모를 줄 아느냐? 이어서 저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빌라는 원래부터 내 것이었으니 앞으로 이곳에서 너희가 더 이상 내 돈을 탐낼 생각은 하지 마라. 그리고 내 노후 자금은 오직 나만을 위한 돈이니 너희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 며느리는 길길이 날뛰며 어머니, 지금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선우 씨는 외아들인데 나중에 어머니 재산은 다 누가 갖는다는 거예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너희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고 줄 생각도 없다. 만약 내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내 재산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거나 다른 곳에 기부할 생각이다. 며느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고 아들은 당황한 채 둘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당장 내일부터 집안일은 내가 전부 하고 나에게 더 이상 무례하게 굴지 마라. 만약 이대로 계속 갈등을 일으킨다면 이 집에선 내가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있는 약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지키고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저는 기필코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신에게 꼼짝 못할 거라 생각했던 모양인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만 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제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집안일도 눈치를 보며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고 가끔은 일부러 일을 대충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따끔하게 지적했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며느리에게 꼼짝 못하던 아들이 제 편에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불성실하게 집안일을 하거나 제게 무례하게 굴면 아들이 나서서 며느리를 꾸짖었습니다. 유리 씨, 어머니께 그게 무슨 태도야? 어머니 말씀대로 해드려.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저는 내심 놀랐고 동시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제 편이 되어주자 며느리는 더욱 설 자리를 잃었고 결국 제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무서웠는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무례하게 굴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경제적 탐욕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응징당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아들 월급을 관리하며 여기저기 투자했던 주식이 폭락하여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아들 몰래 큰 돈을 무리하게 투자했고 그 돈을 다시 만회하려고 제 통장까지 탐냈던 것이었습니다. 큰 손실을 본 며느리는 망연자실했고 아들은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에게 더 이상 자신의 월급을 맡기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며느리의 주식 투자 손실액은 온전히 며느리 몫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탐욕이 부른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실수를 빌미로 더 이상 아들에게 며느리와의 이혼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는 자신의 삶과 가정을 스스로 책임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들은 제 뜻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완벽하게 변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의 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자존감은 다시 회복되었고 아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비로소 제 이름 복순처럼 진정한 복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